그래서 이제 재산 반이라도 가져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머니를 되찾으러 온 거야. 공원 청소부가 유산을 노린다. 기막히지 않습니까? 거짓말하지 마. 난 이 집에 잃어버린 딸이야.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박영숙은 이미 잠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어스름한 빛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또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지만 영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간단히 찬물로 세수를 마쳤어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62살의 나이가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주름진 얼굴과 거칠어진 손이지만 눈빛만큼은 아직 포기하지 않은 의지로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때 묻은 장갑을 끼고 낡은 가방을 메고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를 나선 영숙은 동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새벽 공원은 고요했지만 전날 밤 사람들이 남겨둔 흔적들로 어지러워져 있었죠. 벤치 주변에는 치킨 상자가 그대로 놓여 있었고 잔디밭 곳곳에는 담배꽁초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아이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버리고 가는 게 많대? 영숙은 중얼거리며 첫 번째 담배꽁초를 주워들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지만 두꺼운 장갑 덕분에 견딜만 했어요. 플라스틱 병 하나를 주워 가방에 넣으며 영숙은 속으로 계산했습니다. 페트병 10개면 1,000원 정도 되지. 재활용품을 모아 파는 일은 푼돈이지만 영숙에게는 소중한 부수입이었어요. 남편 박철수가 3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 혼자 살아가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아들 민호는 부산에서 작은 IT 회사에 다니고 있었는데 처음엔 자주 연락하던 아들도 결혼 준비하느라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안부를 물어왔어요. 민호야, 엄마는 괜찮으니까 내일에만 신경 써라. 영숙은 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외로웠지만 자식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이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영숙에게는 위안이었어요. 구청 환경미화원 계약직으로 받는 월급은 150만 원 정도였습니다. 월세 80만 원을 내고 나면 공과금, 생활비, 병원비를 빼고 나서는 거의 남는 게 없었어요. 당뇨약을 꾸준히 먹어야 하는데 한 달 약값만 10만 원이 넘었고 무릎 관절염 때문에 정형외과에 다니는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영숙은 새벽마다 이렇게 공원에 나와 재활용품을 모으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캔 하나를 주워 가방에 넣으며 영숙은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TV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다가 혼자 저녁을 먹었는데 라면에 계란 하나 넣은 게 전부였어요. 냉장고에 반찬이 떨어져 가는데 장을 보러 가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예전엔 철수 씨랑 같이 시장 가서 이것저것 사 먹는 재미가 있었는데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벤치에 앉아 잠시 쉬며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아이고, 이 무릎이 말을 안 듣네. 관절염 때문에 아침마다 뻣뻣해지는 무릎이 오늘따라 더 심했어요. 파스를 붙이고 나왔는데도 계속 욱신거렸습니다. 그래도 일을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영숙은 다시 일어나 쓰레기통 주변에 버려진 페트병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공원 한쪽에서는 벌써 요가 수업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값비싼 운동복을 입은 부유해 보이는 중년 여성들이 웃음소리를 내며 매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어머, 어제 백화점에서 산 가방 어때요? 우리 딸이 미국 유학 간다고 준비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그들의 대화가 바람에 실려 들려왔어요. 영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깨끗한 운동복, 반짝이는 액세서리,
여유로운 표정의 그들을 보니 문득 자신의 처지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저 사람들 세상은 나랑 참 다르구나. 영숙은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질투나 원망보다는 그저 담담한 마음이었어요. 각자의 삶이 있는 법이니까요. 영숙도 젊었을 때는 남편과 함께 소소한 행복을 누렸던 때가 있었거든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가족여행도 가고 외식도 자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추억이 되어버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조깅을 하는 젊은 남자가 씩씩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영숙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안녕하세요. 오늘도 일찍 나왔네요. 이런 작은 인사들이 영숙의 하루를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세상이 모두 차가운 건 아니라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젊은 남자가 지나간 뒤 영숙은 다시 쓰레기 줍기에 집중했습니다. 벤치 근처에서 깨진 유리병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으며 어젯밤 꿈을 떠올렸어요. 남편 철수가 나타나 여보,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제일이야 라고 말하던 꿈이었습니다. 꿈에서라도 남편을 만날 수 있어 반가웠지만 깨고 나니 더욱 쓸쓸했어요. 당신이 있었다면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영숙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조금씩 올라오면서 공원에도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 나온 할아버지, 출근 전 가벼운 운동을 하는 직장인들, 유모차를 끌고 나온 젊은 엄마들로 점점 북적거려졌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수고 많으시네요 라고 말해주었어요. 영숙은 아니에요. 운동 삼아서 하는 거예요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거의 1시간 정도 공원을 돌며 재활용품을 주운 영숙은 가방이 제법 무거워진 걸 느꼈어요. 오늘은 수확이 좋았습니다. 페트병 15개, 캔 8개, 그리고 작은 종이 상자들까지 모았거든요. 오늘은 3,000원 정도는 받을 수 있겠네. 영숙은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며 영숙은 무릎의 아픔을 견뎠어요. 3층까지 올라가는 것도 이제는 쉽지 않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오래된 아파트에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영숙은 모아온 재활용품을 베란다에 정리해 놓고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어요. 밥 한 공기에 김치 몇 점, 그리고 어제 끓여둔 미역국 한 그릇이 전부였습니다. 식사를 마친 영숙은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나갈 준비를 했어요.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빗으면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야. 비록 몸은 힘들고 마음은 외로웠지만 영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환경미화 일을 마친 영숙은 오후 2시쯤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모아둔 재활용품을 고물상에 팔고 온 뒤였는데 3,500원을 받아서 기분이 조금 나아져 있었어요. 그래도 오늘은 수익이 괜찮았네. 영숙은 혼잣말을 하며 공원 벤치에 앉아 잠시 쉬었습니다. 무릎이 계속 아팠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산책 삼아 나온 거였어요. 가을바람이 선선하게 불어와 나뭇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영숙은 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런 평온한 순간들이 하루 중 가장 소중했습니다. 돈 걱정, 건강 걱정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공원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젊은 엄마들과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벤치에서 일어나 천천히 산책을 시작한 영숙은 잔디밭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오전에 청소할 때는 시간에 쫓겨서 꼼꼼히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여유롭게 둘러볼 수 있었어요. 그때 잔디밭 사이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지? 영숙은 궁금해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자세히 보니 작은 반지였습니다. 그런데 보통 반지가 아니었어요. 햇빛에 비친 모습이 마치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거든요.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인가? 영숙은 조심스럽게 반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손에 잡히는 무게감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평생 이런 고급 장신구를 가져본 적이 없는 영숙이었지만 이 반지가 상당히 비싼 물건이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비싼 걸 누가 떨어뜨렸을까? 영숙은 반지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자세히 살펴봤어요. 금반지에 박힌 돌이 너무나 아름답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분명 잃어버린 사람이 있을 텐데 얼마나 속상할까 싶었어요. 영숙은 주변을 둘러보며 혹시 찾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마침 그때 한쪽에서 한 여성이 바닥을 허둥지둥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4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명품 가방을 메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초조함과 걱정이 가득했어요. 어디 갔지? 분명히 이 근처에서 떨어뜨린 것 같은데. 여성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숙은 망설임 없이 그 여성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이 반지 찾으세요? 영숙이 반지를 보여주자 여성의 얼굴이 순간 환해졌습니다. 어머,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여성은 거의 소리를 지르다시피 하며 기뻐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디서 찾으셨어요? 저기 잔디밭에 떨어져 있더라고요. 햇빛에 반짝여서 금방 눈에 띄었어요. 영숙은 반지를 여성에게 건네주며 안심하라는 듯이 웃었습니다. 여성은 반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더니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 반지는 제가 시댁에서 받은 가문의 유산이거든요. 여성은 정미라라고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저는 정미라예요.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미라는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영숙은 괜찮다며 손사래를 쳤지만 미라는 계속해서 고마워했습니다. 이런 비싼 물건을 그냥 돌려주시다니.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분이 계시다니 정말 감동이에요. 미라의 말을 듣고 보니 정말로 값비싼 반지였나 봤어요. 영숙은 속으로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의 물건을 가져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께 배운 게 남의 것은 건드리지도 말라는 것이었거든요. 아주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미라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박영숙이에요. 영숙이 대답하자 미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숙 아주머니 정말 고귀한 분이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근처 호텔 라운지에서 차라도 한잔하면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라고 제안했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호텔 라운지라니 그런 고급스러운 곳은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뭘. 영숙이 사양하자 미라는 더욱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이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아시면 정말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미라의 진심이 느껴져서 영숙은 결국 승낙했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사실 영숙도 평생 가보지 못한 호텔 라운지가 어떤 곳인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미라라는 여성이 어떤 사람인지도 흥미로웠습니다. 이렇게 고급스러운 차림새와 예의 바른 말투를 보니 분명 평범한 사람은 아닌 것 같았거든요.
공원을 나서며 미라는 계속해서 영숙에게 고마움을 표했어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 계셔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것 같아요. 미라의 말에 영숙은 쑥스러워했습니다. 별거 아닌 일인데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감사를 받으니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길을 걸으면서 미라는 영숙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물어봤습니다. 아주머니는 이 근처에 사세요? 네, 저기 아파트 단지에 살아요. 가족분들은 어떻게 되세요? 영숙은 간단하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어요.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다는 것, 아들이 지방에 있다는 것 정도만 말했습니다. 미라는 영숙의 이야기를 들으며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면서 미라는 오늘 이렇게 인연이 된 것도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미라의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었지만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호텔 입구에 도착하자 영숙은 입이 벌어졌습니다. 금빛으로 장식된 현관과 우아한 인테리어가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어머, 이런 곳에. 영숙이 주저하자 미라는 괜찮아요. 제가 모시고 온 거니까요라며 자연스럽게 안내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영숙의 평범했던 일상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호텔 라운지에 들어선 영숙은 눈을 크게 뜨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천장에 걸린 화려한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그리고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오는 공간이 마치 꿈속 같았어요. 이런 곳이 있다니. 영숙은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평생 이런 고급스러운 곳과는 인연이 없었거든요. 미라는 영숙을 창가 좋은 자리로 안내했어요. 여기 앉으세요, 아주머니. 의자도 푹신푹신해서 앉는 순간 몸이 저절로 편안해졌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봤어요. 다른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도 모두 고급스러운 차림새였고 대화하는 목소리도 우아했어요.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건가? 영숙은 괜히 위축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뭘 드시고 싶으세요? 미라가 메뉴판을 건네며 물었어요. 영숙은 메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커피 한 잔 가격이 2만 원이 넘었거든요. 어머, 이렇게 비싼 곳에서. 영숙이 당황하자 미라는 웃으며 괜찮아요. 제가 대접하는 거니까 편하게 계세요라고 말했어요. 그냥 아메리카노 주세요. 영숙은 가장 무난한 걸로 주문했습니다. 미라는 저는 허브티로 할게요라고 하며 웨이터를 불렀어요. 주문을 마친 뒤 미라는 영숙을 바라보며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이 반지가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세요? 미라는 손가락에 낀 반지를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이 반지는 시댁에서 받은 가문의 유산이에요. 제 시어머님의 시어머님, 그러니까 증조할머니께서 물려주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미라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만약에 이걸 잃어버렸다면 시댁에서 얼마나 큰일이 났을지 상상도 못하겠어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런 소중한 물건이었다니 다행히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곧 커피와 허브티가 나왔습니다. 영숙은 생전 처음 마셔보는 값비싼 커피를 조심스럽게 입에 댔어요. 어머, 정말 맛있네요. 일반 커피와는 확실히 다른 깊은 맛과 향이 느껴졌습니다. 미라는 영숙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호텔 커피가 유명해요. 원두를 직접 수입해서 로스팅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주머니는 정말 마음씨가 고우세요. 미라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일이 흔한 일이 아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이 반지가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면 정말 놀라실 거예요.
영숙은 궁금했지만 직접 물어보기는 그래서 그냥 미소만 지었습니다.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아주머니, 이걸 받아주세요. 봉투를 건네며 미라는 그냥 감사 인사로는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라고 말했습니다. 영숙은 손사래를 치며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라고 했지만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발 받아주세요. 사실 이 반지는 값으로 따지면 몇 천만 원이 넘는 거예요. 미라의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몇 천만 원이요? 네, 다이아몬드가 3캐럿이 넘고 빈티지 가치까지 있어서 정말 귀한 거거든요. 영숙은 자신이 그런 값비싼 물건을 주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그런 귀한 걸 제가 그냥 주었을 뿐인데요. 영숙이 사양하자 미라는 더욱 간곡하게 부탁했습니다. 아주머니의 정직함과 선한 마음씨에 대한 보답이에요. 제발 거절하지 마세요. 미라의 진심이 느껴져서 영숙은 결국 봉투를 받았어요. 집에 가서 확인해 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주머니, 혹시 시간이 되시면 부탁 하나만 더 드려도 될까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무슨 부탁인가요? 영숙이 물어보자 미라는 잠시 망설이더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희 시어머님이 계시거든요. 올해 82살이신데 미라는 찻잔을 돌리며 천천히 말했어요. 어머님이 워낙 까다로우시고 사람을 잘 믿지 않으세요. 특히 요즘에는 건강도 안 좋으셔서 더욱 예민해지셨거든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영숙 아주머니를 만나보니까 뭔가 저희 어머님과 대화가 잘 통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미라는 영숙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혹시 한 번만 저희 어머님 댁에 들러주실 수 있으세요? 말동무라도 되어주시면. 영숙은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제가요? 저는 별로 특별한 사람도 아닌데. 아니에요. 아주머니 같은 분이야말로 진짜 귀한 분이세요. 미라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요즘 시어머님이 너무 외로워하세요. 제가 바빠서 자주 못 뵙고 친구분들도 많이 돌아가셔서. 영숙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자신도 혼자 사는 외로움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언제 한번 뵐까요? 영숙이 말하자 미라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감사해요, 아주머니. 미라는 핸드백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어요. 명함을 받아든 영숙은 놀랐습니다. 대한그룹 전무 정미라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어머, 대한그룹이면. 영숙도 뉴스에서 들어본 대기업 이름이었어요. 네, 저희 남편이 그룹 계열사에서 일해요. 미라는 담담하게 말했지만 영숙은 점점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귀한 분이 저 같은 사람을. 영숙이 말하자 미라는 고개를 저었어요. 신분이 귀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귀한 거예요, 어머님. 미라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모시러 갈게요. 주소 알려주세요. 영숙은 자신의 주소를 알려주며 생각했어요. 이게 정말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평범한 하루가 될 줄 알았는데 반지 하나 주워준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았어요. 호텔을 나서며 미라는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했어요. 내일 뵙겠습니다, 아주머니.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현금 500만 원과 미라의 명함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나. 영숙은 그 많은 돈을 본 적이 없어서 손이 떨렸습니다. 생활비 몇 달치가 되는 큰 돈이었거든요.
집에 도착한 영숙은 돈을 조심스럽게 서랍에 넣어두고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꿈 같은 하루였습니다. 내일이면 재벌가 집에 간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왜인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말이에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시간에 맞춰 미라가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영숙의 아파트 앞에 나타났습니다. 영숙은 평소보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나왔어요. 오래된 정장이었지만 다림질을 꼼꼼히 해서 단정해 보였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정말 감사해요. 미라는 차 문을 열어주며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차 안에서 미라는 영숙에게 시어머님에 대해 미리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은 이정희 여사님이세요. 올해 82살이신데 워낙 자존심이 강하시고 예의를 중시하세요. 영숙은 긴장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혹시 제가 실례되는 행동을 하면 어떡하죠? 아니에요. 아주머니는 자연스럽게 계시면 돼요. 차는 서울 강남의 고급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영숙은 창밖으로 지나가는 큰 집들을 보며 감탄했어요. 정말 대단한 곳에 사시는군요. 저희 시댁이 오래된 가문이라서요. 할아버님 때부터 사업을 하셨거든요. 미라의 설명을 들으며 영숙은 점점 긴장이 되었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곳은 정말 웅장한 저택이었어요.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기와 지붕과 잘 정돈된 정원이 마치 궁궐 같았습니다. 와, 영숙은 입이 벌어졌어요. TV에서나 보던 부잣집이 정말 존재한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미라는 영숙의 반응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저도 놀랐어요. 대문을 들어서자 넓은 마당과 아름다운 정원이 펼쳐졌습니다. 소나무와 단풍나무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고 작은 연못까지 있었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영숙이 감탄하자 미라는 어머님이 직접 가꾸신 정원이에요. 원예가 취미셔서라고 말했어요. 현관에 들어서니 고풍스러운 한옥의 멋이 그대로 살아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에는 품격 있는 한복을 입은 할머니가 앉아 계셨어요. 바로 이정희 여사였습니다. 첫인상부터 범상치 않은 기품이 느껴졌어요. 어머님, 어제 말씀드린 영숙 아주머니를 모시고 왔어요. 미라가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자 정희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영숙을 훑어봤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영숙입니다. 정희는 한참 동안 영숙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넌 누구랑 닮았구나. 정희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있었어요.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예, 저요? 응. 옛날에 알던 사람 하나랑 똑 닮았어. 정희는 영숙을 계속 바라보며 무언가 생각에 잠긴 것 같았어요. 미라도 시어머니의 반응이 의외라는 듯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앉아라. 정희가 영숙에게 자리를 권했어요. 영숙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차 마실래? 네, 감사합니다. 미라가 차를 준비하러 나간 사이 정희는 영숙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고향이 어디냐? 가족은 어떻게 되고? 영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동안 영숙은 정희를 찾아뵈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통하기 시작했어요. 정희는 영숙의 솔직하고 따뜻한 성격을 마음에 들어했고 영숙도 정희의 깊은 인생 경험과 지혜를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너는 참 마음씨가 곱구나. 정희는 종종 영숙을 칭찬했어요. 어느 날 정희는 영숙에게 깊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영숙아,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정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무거웠어요. 네, 어르신. 영숙은 정희의 표정이 심각해진 걸 느꼈습니다.
사실 내가 딸 하나를 잃어버렸거든. 딸을요?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미라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 애가 12살 때 유괴를 당했는데 아직도 찾지 못했어. 정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경찰에도 신고하고 사설 탐정도 고용하고 별수를 다 써봤지만 소용없었지. 영숙은 정희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얼마나 마음 아프셨겠어요. 그의 이름이 미영이었어.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는데 정희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사라졌거든. 그날이 내 인생에서 가장 끔찍한 날이었어. 이야기를 들으며 영숙의 가슴이 이상하게 쿵쿵 뛰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울려 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 일이 언제였나요? 1965년이었지. 벌써 50년도 넘었네. 영숙은 빠르게 계산해 봤어요. 자신이 태어난 해와 비슷했습니다. 혹시 그 아이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하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희는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게 마지막 사진이야. 사진 속 소녀를 본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어렸을 때와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어머, 이 아이. 영숙이 말을 잇지 못하자 정희는 왜, 누구 같아? 하고 물었어요. 영숙은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설마 자신이 그 아이일 리는 없겠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그냥 제가 어렸을 때랑 비슷해서요. 그때부터 미라는 영숙을 유난히 신경 쓰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이 올 때마다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주고 집에 갈 때는 이런저런 선물을 챙겨주었어요. 어머님이 영숙 아주머니를 정말 좋아하세요. 미라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에 뭔가 복잡한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영숙아, 너 혹시 어렸을 때 기억나는 거 없어? 정희가 어느 날 갑자기 물어봤어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어렸을 때 기억이 별로 없어요. 고아원? 정희의 눈빛이 변했어요. 몇 살 때부터? 한 12살 때부터요. 그 전 기억은 잘 안 나요. 정희는 영숙의 대답을 듣고 한참 생각에 잠겼습니다. 혹시 너 본명이 정말 박영숙이야? 네, 고아원에서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은 모르겠어요. 영숙의 말에 정희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럼 내 진짜 생일도 모르는 거야? 네, 고아원에서 임의로 정해준 생일을 쓰고 있어요.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50년 넘게 찾던 딸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영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정희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설마 내가 정말...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그저 이상한 느낌만 들 뿐이었습니다. 며칠 후 영숙은 평소처럼 정희를 만나기 위해 저택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어수선했어요. 하인들이 웅성거리며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고 미라의 얼굴도 평소와 달리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라는 아무것도 아니에요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정희는 서재에서 뭔가 중요한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영숙 아주머니 오셨어요. 미라가 알리자 정희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래, 들어와. 하지만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영숙은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만 일단 인사를 드렸어요. 영숙아, 앉아라. 정희는 영숙을 자리에 앉히고 찻잔을 건넸습니다. 오늘은 우리 둘이서만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구나. 미라가 나간 뒤
정희는 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영숙아, 혹시 너 정말 내 딸이 아닐까? 갑작스러운 말에 영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그런 말씀을. 아니야, 나는 확신해. 너를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거든. 정희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내가 미영이야. 내 딸 맞아. 영숙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신도 점점 그런 생각이 들고 있었지만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갑자기 서재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라의 남편 한준호였어요. 어머님, 무슨 이야기를 그렇게 진지하게 하고 계신가요? 준호는 영숙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영숙 아주머니도 계시네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것이 느껴졌어요. 준호야,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정희가 말하려 하자 준호는 서둘러 말을 끊었어요. 어머님,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 미라를 좀 데려가야겠어요. 지금? 네, 정말 중요한 일이라서요. 준호는 미라를 부르며 영숙에게는 아주머니, 오늘은 이만 가세요라고 말했어요. 영숙은 어리둥절했지만 일단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나도 미라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평소 같으면 매일 안부 전화라도 왔는데 이상했습니다. 영숙은 직접 저택에 찾아가 볼까 하다가 괜히 폐가 될까봐 망설였어요.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영숙은 평소처럼 새벽에 공원 청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집 앞에 낯선 남자 2명이 서성이고 있는 게 보였어요. 영숙이 다가가자 그들은 슬그머니 자리를 떴습니다. 이상하네. 영숙은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혹시 자신을 미행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 영숙은 우연히 무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택 근처에서 장을 보던 중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 한 명을 마주친 거였어요. 어머, 영숙 아주머니. 하인은 영숙을 알아보고 반가워했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집에 안 오시던데요. 미라 사모님이 바쁘다고 하셔서. 영숙이 말하자 하인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인은 주변을 살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칠 전에 도련님이 사모님한테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인데요? 그 여자를 어머니 곁에서 치우라고 하시더라고요. 혹시라도 유산 문제로 얽히면 큰일이라면서요. 하인의 말에 영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요? 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는 영숙 아주머니 이야기만 나와도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영숙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나를 멀리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뭘까? 처음에는 정말 친절하게 대해준 미라였는데 뭔가 이상하게 나를 멀리하고 냉정해졌는데 그 이유가 정희가 자신을 딸이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고서는 태도가 바뀐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정희의 따뜻한 관심이 진짜였는지 아니면 자신이 착각한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분의 딸일까? 아니면 그냥 비슷하게 생긴 것뿐일까?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며칠 뒤 영숙은 마침내 미라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해요. 요즘 너무 바빠서. 미라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차갑게 느껴졌어요. 혹시 제가 잘못한 게 있나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미라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저희 시어머님이 요즘 건강이 안 좋으셔서 외부인 만나는 걸 좀 자제하시라고 의사가 그랬어요. 미라의 거짓말이라는 걸 영숙도 느낄 수 있었어요. 목소리에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그럼 언제쯤 뵐 수 있을까요? 글쎄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미라는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전화를 끊은 뒤 영숙은 허탈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느꼈던 따뜻함이 모두 가짜였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 앞에 서성이는 수상한 남자들도 계속 나타났습니다. 영숙이 장을 보러 가거나 공원에 갈 때마다 누군가 뒤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일이? 영숙은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평생 조용히 살아온 자신에게 이런 일이 생기다니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영숙 씨죠? 앞으로 한 집 근처에 얼씬거리지 마세요. 낯선 남자의 협박하는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왜 이런? 경고는 한 번뿐입니다. 전화가 끊어진 뒤 영숙은 온몸이 떨렸어요. 내가 괜히 저 집 일에 끼어든 건가? 영숙은 후회했습니다. 그냥 반지를 주워주지 말았어야 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발을 빼기에는 너무 깊이 들어와 버린 것 같았습니다. 정희는 자신을 딸이라고 믿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그날 밤 영숙은 남편 철수의 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내가 뭘 해야 할까? 정말 모르겠어. 평생 단순하게 살아온 영숙에게는 이런 복잡한 상황이 너무 버거웠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희가 진짜 자신의 어머니라면 그냥 등을 돌릴 수는 없었거든요. 협박 전화를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영숙은 여전히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집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의심스러웠고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그래도 일상은 계속되어야 했기에 영숙은 평소처럼 새벽에 공원 청소를 나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저녁 무렵 영숙이 집에서 혼자 저녁을 먹고 있는데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영숙이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숙아, 나야라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희의 목소리였습니다. 영숙은 깜짝 놀라 서둘러 문을 열었어요. 어르신, 어떻게 여기까지? 정희는 평소와 달리 수수한 옷차림에 모자까지 눌러쓰고 있었어요. 마치 남의 눈을 피해 온 것 같았습니다. 들어가자. 밖에서 이야기하기는 그렇구나. 정희는 주변을 살피며 서둘러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작은 거실에 앉은 정희는 한참 동안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영숙아, 미안하다. 요즘 너를 못 만나게 해서. 정희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가득했어요. 준호 그 자식이 너를 못 오게 막고 있더구나. 영숙은 역시 그랬구나 싶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아요. 저 같은 사람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지면 안 되죠. 영숙이 말하자 정희는 고개를 저었어요. 무슨 소리야? 넌 내 딸인데. 정희는 가져온 작은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목걸이 하나가 나왔어요. 혹시 이 목걸이 기억나니? 정희가 목걸이를 영숙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작은 금목걸이에 하트 모양의 펜던트가 달려 있었어요. 영숙은 그 목걸이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어머, 이거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유일하게 간직하고 있던 목걸이와 똑같았거든요. 기억나지?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거는 내가 미영이 12번째 생일 선물로 사준 목걸이야. 사라지기 하루 전에 선물했지. 영숙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고아원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걸이의 출처를 드디어 알게 된 거였어요. 저도 똑같은 목걸이가 있었어요. 고아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제가 왔을 때 가지고 있던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숙의 말에 정희는 몸을 떨었어요. 정말이야? 지금도 가지고 있어? 네, 잠깐만요.
영숙은 서둘러 침실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서 낡은 목걸이를 꺼낸 영숙이 정희에게 보여주자 정희는 아이고, 내 딸 하며 영숙을 끌어안았어요. 두 목걸이는 정말 똑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나 색이 바래긴 했지만 분명히 같은 목걸이였어요. 이제 확실해졌구나. 넌 정말 내 미영이야.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봉투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영수가 이걸 해보자. 봉투 안에는 DNA 검사 키트가 들어있었어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서 이런 것도 있더구나. 우리 확실히 해보자. 정희의 제안에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봉으로 구강세포를 채취하는 간단한 검사였어요.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정도 걸린다고 하더구나. 정희는 검사 키트를 조심스럽게 봉투에 넣었어요. 그동안은 준호 눈치를 봐야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모든 걸 공개할 거야. 어머니, 혹시 정말 제가 어머니의 딸이라면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닌가요? 영숙이 걱정스럽게 물어보자 정희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들이 그렇게 방해하는 거지. 내 재산이 워낙 많거든. 정희는 한숨을 쉬며 계속 말했어요. 사실 우리 집 재산이 수천억 원이 넘어. 부동산, 주식, 회사 지분까지 합치면 정말 큰 돈이지.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어지러워졌습니다. 상상도 못할 큰 돈이었거든요. 만약 내가 내 친딸로 확인되면 법적으로 상속권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준호와 미라가 그렇게 반대하는 거고. 하지만 어머님, 저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영숙이 진심으로 말하자 정희는 영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걸 내가 모르겠니? 내가 어떤 마음인지 다 알아. 그래서 더욱 확신하는 거야. 넌 정말 내 딸이야. 정희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당분간 내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돈이야. 혹시 위험한 일이 생기면 이걸로 어디든 피해 있어. 봉투 안에는 상당한 현금이 들어 있었어요. 어머님, 이건 너무. 받아라. 엄마가 딸 걱정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때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는 깜짝 놀라 창문으로 다가갔어요. 아이고, 저들이 나를 따라온 모양이구나.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준호와 미라가 내리고 있었어요. 어떡하지? 영숙이 당황하자 정희는 침착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나는 당당하게 나갈 거야. 정희는 영숙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영숙아,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심해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 정희는 목걸이를 영숙 손에 쥐어주며 이건 내가 가지고 있어. 우리가 모녀라는 증거야라고 말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계시죠? 미라의 목소리였어요. 정희는 영숙에게 뒷문으로 나가라고 속삭였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저도 같이 나갈게요. 안 돼. 위험해. 괜찮아요. 저도 이제 도망 다니고 싶지 않아요. 문을 연 순간 준호와 미라의 차가운 시선이 영숙을 향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런 곳까지 오셨어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화가 섞여 있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내가 상관할 일이야? 정희도 지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집에 가시죠. 밤에 이런 곳에 계시면 위험해요. 미라가 정희의 팔을 잡으려 하자 정희는 뿌리쳤어요. 손 치워. 내가 언제 위험하다고 했어?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영숙은 이 모든 일의 중심에 자신이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희가 직접 영숙에게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영숙아, 결과 나왔어. 정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모녀관계 99.9%야.
넌 정말 내 딸이었어. 영숙은 그 말을 듣고 주저앉았습니다. 평생 궁금했던 자신의 정체성을 드디어 찾은 순간이었어요. DNA 검사 결과를 확인한 지 사흘 뒤 영숙은 예상치 못한 방문객을 맞았습니다. 오후 2시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문을 열어보니 미라가 서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의 따뜻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차가운 표정뿐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미라의 목소리도 냉랭했어요. 네, 들어오세요. 영숙이 거실로 안내하자 미라는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훑어봤어요. 작은 아파트의 소박한 인테리어를 보는 미라의 시선에는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차 드릴까요? 됐어요. 오래 있을 생각 없으니까요. 미라의 말투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 나왔다고 들었어요. 미라가 직설적으로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50년 넘게 찾던 딸을 찾았다면서요. 미라의 말에는 축하보다는 비꼬는 듯한 어조가 섞여 있었어요. 영숙은 불편함을 느꼈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미라가 갑자기 말했어요. 이제 우리 집 재산 반이라도 가져가실 건가요? 직설적인 질문에 영숙은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모르는 척하지 마세요. 상속권이 생긴다는 거 뻔히 알고 계시잖아요. 미라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영숙은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미라 씨, 저는 돈 때문이 아니에요. 그냥 반지 하나 주워드린 게 시작이었잖아요. 그때는 몰랐겠지만 지금은 다르죠.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미라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가요? 영숙이 물어보자 미라는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포기각서예요. 여기에 서명하시면 앞으로 어머님의 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이에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미라는 계속 말했어요. 대신 당장 현금 10억 원을 드릴게요. 10억 원이라는 큰 돈에 영숙은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하지만 서명할 수 없어요. 왜요? 10억이면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돈이 아니라 잃어버린 어머니를 되찾으려는 거예요. 영숙의 대답에 미라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정말 순진하시네요. 가족이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미라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어차피 50년 넘게 떨어져 살았는데 지금 와서 모녀 행세한다고 뭐가 달라져요? 영숙은 미라의 말에 상처를 받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가족의 의미를 모르시는군요. 영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혼자였어요. 부모가 누군지, 내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겨우 찾았는데 돈 때문에 포기하라고요? 영숙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어요. 미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다시 차가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어쩔 수 없네요. 미라는 일어서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힘들어질 거예요. 각오하세요. 협박에 가까운 말이었지만 영숙은 의연했습니다. 저도 각오는 되어 있어요. 미라가 나간 뒤 영숙은 한동안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예상했던 일이긴 했지만 실제로 경험하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확신했거든요. 며칠 뒤 영숙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신문을 펼쳐본 순간 영숙은 깜짝 놀랐어요. 대한그룹 회장 모친 가짜 딸 소동이라는 헤드라인이 일면에 크게 실려 있었거든요. 기사를 읽어보니 영숙을 향한 악의적인 내용들로 가득했어요. 환경미화원이 재벌가 유산 노린다. DNA 조작 의혹까지 50년 전 실종 사건의 진실은?
등등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마치 진실인 양 보도되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손이 떨렸어요. 자신이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내용들이 기사에 나와 있었거든요. 곧 영숙의 집 앞에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영숙 씨, 나와서 입장 밝히세요. 정말 돈 때문에 접근한 거 아닌가요? 기자들의 고함 소리가 아파트 복도까지 울려 퍼졌어요. 영숙은 집 밖으로 나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전화도 쉴 새 없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으면 욕설이나 협박이 쏟아졌습니다. 돈에 눈이 먼 여자, 뻔뻔하게 재벌가에 빌붙어서 같은 말들을 들으며 영숙은 마음이 무너져 갔어요.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때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영숙아, 괜찮니? 신문 봤어. 정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저는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을 리가 있어? 이 모든 게 준호 그 자식이 한 짓이야. 정희는 분노를 감추지 못했어요. 어머님, 저 때문에 집안이 시끄러워져서 죄송해요. 영숙이 말하자 정희는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하며 화를 냈어요. 내가 모든 걸 해결할 거야. 조금만 참아라. 정희의 다짐을 들으며 영숙은 조금 위로가 되었어요. 사흘째 되는 날 영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기자들과 맞닥뜨릴 각오를 하고 집 밖으로 나갔어요. 박영숙 씨, 나오셨네요. 기자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마이크와 카메라가 영숙을 향해 집중되었어요. 저는 여러분께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영숙이 말하자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신문에 나온 기사는 대부분 사실과 다릅니다. 저는 돈을 노리고 접근한 게 아니에요. 영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DNA 검사 결과도 공개하겠습니다. 영숙은 가져온 서류를 들어보였어요. 어머님과 저는 99.9% 확률로 모녀 관계가 맞습니다. 이것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에요. 기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그럼 상속을 요구하실 건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저는 잃어버린 가족을 찾은 것으로 충분합니다. 영숙의 대답에 기자들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증명하시겠어요? 영숙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지켜보세요. 진실은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그 순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서더니 정희가 내렸습니다. 어머님, 영숙이 놀라자 정희는 영숙 앞으로 걸어왔어요. 기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위험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정말 제 딸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요구한 적이 없어요. 정희는 영숙의 손을 꼭 잡으며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선언했어요. 정희의 선언 이후 상황은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요 언론사들이 일제히 정정 보도를 냈어요. 대한그룹 이정희 회장 모친, 실종 딸 찾았다. DNA 검사로 확인된 50년 만의 재회 같은 헤드라인이 신문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영숙은 신문을 보며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루아침에 세상이 바뀐 것 같았거든요. 정희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50년 넘게 잃어버린 딸을 찾아왔습니다. 그 딸이 바로 박영숙입니다. 정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DNA 검사 결과와 여러 증거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그 아이를 딸로 인정합니다. 기자회견에서 정희는 모든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준호가 어떻게 영숙을 멀리하려 했는지, 언론에 거짓 정보를 흘린 것도 폭로했습니다. 제 며느리와 사위가 재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정희의 솔직한 고백에 여론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며칠 뒤 정희는 영숙을 저택으로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저택을 찾은 영숙을 맞이한 건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였어요. 하인들도 정중하게 인사했고 미라와 준호도 어색하지만 예의를 갖춰 대했습니다. 어머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미라가 말했지만 예전의 따뜻함은 없었어요. 거실에서 정희를 만난 영숙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 때문에 너무 힘드셨죠? 무슨 소리야? 내 딸을 찾은 건데 뭐가 힘들어? 정희는 영숙의 손을 쓰다듬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어디 가지 마라. 우리 같이 살자. 정희의 제안에 영숙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직 일을 해야 해요. 그리고 제가 살던 곳도 있고, 그런 건 다 정리하자. 이제 넌 내 딸이야. 고생할 필요 없어. 하지만 영숙은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저는 제 방식으로 살고 싶어요. 뭔 소리야? 이제 편하게 살면 되는데. 정희가 의아해하자 영숙은 차분히 설명했어요. 어머님, 저는 평생 제 힘으로 살아왔어요. 갑자기 모든 게 바뀌면 오히려 불편할 것 같아요. 영숙의 마음을 이해한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하지만 정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럼 적어도 일주일에 2~3번은 와라. 그리고 아프거나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영숙도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었어요. 네, 어머님. 자주 뵐게요. 모녀의 대화를 듣던 미라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칠 후 미라가 따로 영숙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예전과 달리 진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영숙 형님, 죄송해요. 미라는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어요. 제가 너무 욕심이 컸어요. 어머님의 재산만 생각하고. 영숙은 미라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미라 씨, 이해해요. 갑자기 나타난 저 때문에 불안하셨을 거예요. 영숙의 따뜻한 말에 미라는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너그러우시네요. 저라면 용서 못했을 텐데. 가족이잖아요. 이제 우리 모두 가족이에요. 영숙의 말에 미라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 상속 같은 건 안 받으실 거예요? 미라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영숙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어머님을 되찾은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돈보다 소중한 걸 얻었거든요. 미라는 영숙의 진심을 느꼈어요. 처음엔 반발했지만 이제는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숙의 일상도 조금씩 변했어요. 여전히 새벽에 공원에 나가 쓰레기를 주웠지만 이제는 생활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왜 아직도 그 일을 하세요? 어느 날 미라가 물어봤어요. 이제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일이 저를 지켜준 거예요. 영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힘들 때도 포기하지 않게 해준 일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몸을 움직이니까 건강해지는 것 같아요. 영숙에게는 그 일이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자신을 되찾아가는 과정이었어요. 정희도 영숙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역시 내 딸이야. 자존심이 있구나. 정희는 오히려 영숙의 태도를 자랑스러워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쉽게 포기하는데 넌 정말 대단해. 어머니의 칭찬에 영숙은 행복했어요. 어느 가을날 영숙은 처음 반지를 주었던 그 공원에서 정희와 함께 산책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 정희가 감회 깊게 말했어요. 정말 신기해. 반지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되다니. 영숙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운명이었나 봐요. 영숙아, 고마워. 정희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요, 어머님?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때 돈을 받고 사라졌다면
우리는 영영 만날 수 없었을 거야. 정희의 말에 영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저도 감사해요. 평생 궁금했던 제 뿌리를 찾았으니까요. 공원 벤치에 앉아 모녀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했어요. 이제 좀 편하게 살자. 정희가 말하자 영숙은 네, 하지만 제 방식으로요라고 대답했어요. 그래, 내 방식대로. 하지만 가끔은 어머니 방식도 받아들여줘. 정희의 농담에 영숙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해가 저물어가는 공원에서 모녀는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진짜 가족이 되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영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잃었던 세월과 마음을 조금씩 되찾아가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내일도 올게요. 영숙이 말하자 정희는 환하게 웃었어요. 응, 기다릴게. 그렇게 영숙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쓰레기를 줍고 여전히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지만 이제는 따뜻한 가족이 있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영숙에게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